이상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사를 해주신 위덕대학교 교학부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비디오가 나오지 않은 점이 약간 아쉬운데 제 불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에 계신 정용훈 교수님이십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용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됐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네. 예, 카이스트 원자력민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기에 또 처리를 하면서 처리수, 명칭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붙기도 한데 사실 명칭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방사성 물질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이 농도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먼저 후쿠시마 발전소에 있는 한 100만 톤 가까이 되는 오염수 그리고 처리수,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그럼 총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을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발전소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이 삼중수소 무게로 대략 3g 정도가 됩니다. 3g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자연적으로 한 1년에 한 200g 정도의 삼중수소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이 우리 공기를 때려서 공기 중에 있던 산소나 질소가 깨집니다. 깨지면 그 중에 파편 하나가 삼중수소인데요. 그래서 생기는 삼중수소가 1년에 한 200g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 삼중수소가 빗물에 같이 포함돼서 내리겠죠. 그러면 우리 동해바다, 이 동해바다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의 양이 1년에 대략 한 3g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총 삼중수소는 1년 동안 동해바다에 내리는 비에 포함된 삼중수소와 같은 양 혹은 그보다 약간 작은 양 정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계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말고도 예전에 주로 1960년대 전후해서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상에서 터뜨린 핵폭탄만 해도 2,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때 방출됐던 삼중수소가 한 650kg 정도 되는데 12년 정도 지나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kg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자연에서 매년 200g 정도가 생성돼서 그것도 한 3.5kg이 자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저장 탱크에 이제 있는 양은 한 3g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g을 자연으로 방출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20kg에 3.5kg 있는데 3g을 더하는 것이 이제 자연으로 나갈 수 있는 총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양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데 미미한 양이라도 굉장히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한 사람이 섭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중수소 농도는 그러면 방출할 때 문제가 없겠는가? 일단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측정된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것은 이 표층 해수라는 건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표층 해수입니다. 삼중수소는 여기 파란 네모가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경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후로 봤을 때 삼중수소의 농도 변화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삼중수소, 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핵실험했던 잔존량이 꾸준히 줄어드는데 거기에 자연적으로 또 생성되는 삼중수소가 추가되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경향인데 그 경향이 2011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 없고요. 그럼 삼중수소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세슘이라든지 뭐 스트론튬 같은 것들도 2011년 전후로 특별히 바뀐 경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이때 나간 양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양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는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삼중수소를 방류를 할 때 어느 정도 농도로 하겠느냐 할 때 1500 베크렐 퍼 리터, 1리터 물에 삼중수소 1500 베크렐. 요 베크렐이라는 요 단위는 뭐냐면 1초에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초에 방사선이 하나가 나오면 1베크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총에서 총알이 나오는데 초당 한 발씩 발사가 되면 이걸 1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알은 한 방, 두 방 이렇게 세지만 우리 몸에서 받는 영향은 이건 뭐 총알도 총알 나름이고 맞는 부위도 부위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는 뒤에 제가 사용할 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시버트라는 단위는 우리 몸이 받는 영향, 베크렐이라는 단위는 1초에 몇 개 나오느냐 개수를 세는 단위. 그래서 1리터 물에 1초에 15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삼중수소로부터 그 정도 농도로 그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총량은 아까 말씀드린 3g이 되겠고요. 그럼 이 1500이라는 게 얼마나 그럼 큰 숫자냐? 뭐 법적 기준치는 6만인데 충분히 희석해서 이 정도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이 정도가 얼마만큼의 양이냐? 일단 우리가 연중 섭취하고 있는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뭐 강물만 하더라도 강물 1리터에는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500베크렐, 1500베크렐 퍼 리터의 방류수가 한 1.5톤의 물하고만 섞여도 1리터 1베크렐이 됩니다. 여기가 방류 지점인데요. 여기가 방류 지점인데 방류 지점에서 뭐 많이 잡아도 10km, 뭐 킬로미터 단위만 벗어나게 되면 리터당 1베크렐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희석돼서 바닷물에는 지금 현재 농도가 0.1베크렐 퍼 리터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우주선에서 날라오는 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1베크렐이고요. 리터당. 바닷물은 그게 바다로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0.1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km, 뭐 길게 잡아서 수십 킬로미터 벗어나게 되면 이미 농도는 강물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돌아서 이리 오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이리 오건 아니면 어쩌다 이게 이렇게 들어오건 뭐 우리 해역으로 왔을 때 그럼 영향이 있겠는가? 사실 뭐 낙동강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이런 강을 통해서 바다로 물이 나갈 때는 리터당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건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소양강 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조 9천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1베크렐씩. 그리고 하류로 방류를 하게 되면 1초에 25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하류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양강 댐에서 내려오는 삼중수소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베크렐 하고 삼중수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럼 정량적으로 얼마냐? 시버트라는 요 단위를 그럼 써서 비교를 해보자. 같은 베크렐이라도 우리가 총알이라도 권총이냐 비비총이냐 소총이냐 뭐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거는 방사선 핵종마다 영향들이 다 달라요. 같은 베크렐이라도. 그래서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그런 미친 영향은 얼마냐. 우리나라까지 오기 전에 일단 후쿠시마 근해를 봤을 때
후쿠시마 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섭취를 하고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는 경우에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피폭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 하면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건 1년에요. 지금 살고 계신 데부터 6m 정도만 위로 이사를 가시면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를 더 추가로 피폭 받으십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걸 막아주던 위에 우리 머리 위에 공기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나 10개를 섭취를 하시면 1 마이크로시버트.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1년에 피폭받는 게 대략 한 4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되겠고요. 그럼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그런 피폭량이 얼마냐? 요 1 마이크로시버트의 대략 10,000분의 1 이하가 되니까 사실 이건 숫자로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중수소는 인공이라 위험하다. 사실 그 말도 틀렸는데 삼중수소는 자연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중수소의 영향이라는 건 방사선의 영향인데 방사선의 영향은 자연이냐 인공이냐 뭐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방사선이 에너지가 얼마냐 어떤 성격의 방사선이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사능, 그게 베크렐입니다. 베크렐. 쉽게 말씀드려서 다양한 종류의 총알이 있는데 그 총알별로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중수소는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삼중수소 1베크렐은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그리고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 40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의 34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칼륨이 300배나 높은 거죠. 이건 자연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건 자연이고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인공 플러스 삼중수소는 자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연에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세슘이라고 어떻게 다르냐? 칼륨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우리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로늄 210이라는 요거는 알파라는 방사선을 내뿜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셉니다. 1베크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중수소 대비 대략 66,000배, 67,000배 정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폴로늄 1베크렐은 삼중수소 67,000베크렐하고 같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삼중수소라 그래서 세슘이라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삼중수소도 세슘도 폴로늄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요. 작은 양이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간단한 비교를 해드리면은 제주에서 잡히는 멸치, 생물요, 생물 멸치 1g 정도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폴로늄이 0.4베크렐 가까이 됩니다. 요걸 1g을 드시면 0.5 마이크로시버트 피폭이 되고요. 삼중수소로 따지자면 26,000베크렐에 해당되게 됩니다. 전복 80g짜리 한 밀을 섭취를 하시면 폴로늄 30베크렐을 섭취를 하시는 거고 요건 대략 36 마이크로시버트 혹은 0.036 밀리시버트 피폭이 되는 거고 삼중수소로 따지면 200만 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여기 라듐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대략 한 요 정도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그러면 13,000베크렐의 삼중수소와 또 동일하고요. 월성에서 삼중수소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검사에서는 대략 최고 농도를 보인 분이 1리터당 29베크렐 정도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삼중수소의 섭취를 끊으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삼중수소를 섭취해서 요 농도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1년에 얼마를 피폭받느냐 0.0006 밀리시버트. 요게 어느 정도냐면
멸치 1g이 대략 한 0.0005 혹은 0.5 마이크로시버트 혹은 바나나 5개, 요건 바나나 6개 되니까 요 피폭량이 뭐 부산에 사는 분은 2.4, 강원도에 사시는 분은 3.5mS인데 여기에 0.0006이 추가가 되는 게 의미가 이제 있을 수가 이제 없죠. 그래서 피폭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거긴 칼륨이 이 정도 들어 있고요. 삼중수소로 따지시면은 4,90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 섭취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물, 그 농도 기준으로 그 물 한 3리터 정도를 섭취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요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삼중수소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럼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탄소 14 이런 게 혹시 덜 여과가 된 게 나올 수 있으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사고 직후에 나온 세슘, 스트론튬 요 양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양의 뭐 한 적게는 100만 분의 1 혹은 1000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사고 직후의 변화가 우리 해역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탱크에 저장된 양이 여과 없이 그냥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에도 아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탄소 14를 예로 들면 여기 총량이 저장되어 있는 게 0.3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게 1년에 10kg 정도 생성되고요. 우리 공기 중에는 한 1톤 정도가 있습니다. 탄소 14가. 그리고 탱크 내에 있는 물에 여과 전에 최고 농도가 215베크렐 정도 돼요. 물 1kg, 뭐 1리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생명체에 평균 탄소 14 농도가 탄소 1kg에 대략 한 200베크렐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기 1kg에는 대략 한 60에서 70베크렐이 포함되어 있고요. 농도 자체도 우리 생명체에 있는 농도 수준이고요. 총량 자체는 자연계에 있는 총량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14, 뭐 세슘, 스트론튬 이것도 여과 없이 배출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디 뭐 자료를 좀 찾아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삼중수소 중에 물 H2O가 물인데 여기서 삼중수소가 하나 껴가지고 HTO가 된다든지 뭐 심한 경우 T2O, T라는 게 삼중수소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몸에서 바로 빠져나오니까 이게 이 수소 삼중수소 중에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결합돼서 유기물에 결합되는 경우에 안 빠져나와서 되게 위험하다. 그런데 그 영향을 이미 다 고려한 겁니다. 여기에 물에 포함된 삼중수소 그리고 유기물에 결합된 삼중수소 요거는 뭐 이 반감기가 좀 길어요. 생물학적 반감기가. 이게 이미 다 포함돼 가지고 계산된 게 평가된 게 이겁니다. 요 양이 계산될 때 이미 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이 효과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삼중수소는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약드리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그리고 처리수에 총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 그리고 방출할 때의 농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농도를 봤을 때 숫자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양은 아니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전체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본인의 연락처, 그러니까 폰 번호, 그리고 이름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채팅을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행사가 끝나고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기로 했는데 뭐 우리 비대면 이 세미나에서 화면 끄고 얼마든지 차는 마실 수가 있죠.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예. 화장실에 가실 분들은 잠깐 화면 끄고 갔다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발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 박사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이 조은정 박사님은 뭐 그동안 학술 저서만 13권이나 출판을 하신 국제정치 전문가이시죠.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분 제가 맞춰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알람이 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그 두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서로 다른 쟁점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글에서는 우선은 제가 원래 작년 8월 달에 4월 달 원전수 방류, 저는 원전수라고 보다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원전수라는 말을 차용을 했습니다. 방류 결정 이후에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 보고서를 제가 쓴 바가 있고요. 이 정책 연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이 특히 한일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비화되고 있고, 또 국제관계에서 담론들이 분화되고 있는지 이런 쟁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정 교수님과 또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사건의 발단, 그리고 주변국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한일 간 주요 쟁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국제법적으로 많이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과학적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관계 문제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간에 해결해야 될 그런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의 문제를 양자에서 풀어서는 되지 않는다. 다자에서 풀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3챕터에서의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이 지난 4월 13일에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 방류할 수 있다. 그리고 8월 25일에 그 결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제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한국에 있고, 그리고 방류 전에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앞서 말씀 주신 삼중수소가 과연 유해한가, 이런 과학적인 문제는 또 과학자 분들께 이제 또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방이 지금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학자들도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이야기가 많이 갈리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제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 국가 안에 있는 일원화된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체적 도구로 이용을 하기보다는 절차적 도구로 활용해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동시에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차원에서 보다 겹겹이 쌓인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선 이것이 안전과 핵안보 혹은 뭐 원자력 안보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고요. 우선 한국 정부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1982년도에 만들어진 협약이 있고 유엔클로스라고 합니다. 강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중재재판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라고 하는 재판소의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서 2023년에 예정된 일본의 방류 결정을 우선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국 위에도 대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뭐 중미 통합체제 8개국 등이 이제 강한 반발을 이제 했었고요. 또 국제기구, 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라든지, 뭐 그린피스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구들에서도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다시피 미 국무부와 IAEA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제 발표의 목적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놓고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우리가 국제 관계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한국이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전체의 재난 대비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뭐 더더욱 실감하셨을 텐데요. 재난재, 원자력으로 혹은 뭐 다른 자연재해로 마주칠 수 있는 이 재난재해가 비단 한국가에만 미치지 않고 그리고 한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그 외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인 원전수 방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실이라든지 위험도, 삼중수소의 위험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교적인 결례라는 측면에서 지금 공세적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기반에는 한일 간에 그동안에 겹겹이 쌓여왔던 누적되어 온 이제 나쁜 감정들이 이제 더더욱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 측 주장이 이렇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수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자세히 말씀 주셨죠, 정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해양 오염을 방지 위해서 사실은 국제법적 의무 위반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강력하게 불법적인 해양 투기라고 해서 유엔 해양 법약이라든지 런던 협약 그리고 의정서 뭐 이런 기타의 국제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그 크라이테리아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인데 예를 들어서 자초된 선박에서 나온 뭐 연료 유출이라든지 이런 우연한 사고 이런 것들은 고의성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가 고의성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폐기물에 해당해 이제
해양 투기 금지에 해당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의정서에. 그런데 해당되느냐 그 물질이 그것을 봤을 때 완전 금지에 해당되는 물질일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항목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또 한 가지가 일본이 예로 들은 게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해양 투기 금지 조항의 예외 사례인데 한 가지는 인명 구조나 안전 확보처럼 불가피한 상황,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주권 면제가 부여되는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뭐 응급 상황 이런 경우인데 2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일본의 주장이 지금 기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한국의 국제법 혹은 뭐 국무부의 입장이고요.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그 일본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가 일반적인 투기와 구별된다고 이제 주장되는 점이죠. 한 가지가 동질적이다. 해양수라는 것 처리 후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은 동질물이므로 일상적인 배출이고 투기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방출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비단발성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들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여부도 하나 있는데요. 국제법적으로 공해라는 것이 이제 공해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이 돼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의 국제법적인 분위기는 해양 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되고 해양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 공해에 대한 규제가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모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협의 노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측 주장을 들어보면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법적 위법성, 그리고 유해성, 그리고 정화 방법, 알프스라고 하는데요. 낮은 신뢰도 등을 들어서 일본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의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그 전문가 3분들이 나와서 우려를 표시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낮은 신뢰도, 정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법적 위반의 소지가 UN 클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규정한 제약국이 지금 불이행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세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클로스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12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핵사고의 조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양국의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오염수를 핵발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충돌되는 부분이죠, 쟁점으로. 그리고 삼정수서의 유해성 부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 분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HTO 부분, 네, 좀 얘기가 나뉩니다. 어떻게 얘기를 되냐면 삼중수소의 이제 내부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 방광기가 12.3년인데 베타선이 이제 방사되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79년도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후의 역학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잘 보여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과학계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도 앞서 말씀 나왔던 그 괴담이라는 부분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계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앞에 정 교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의아스러운 건 이렇죠. 사실 그만큼 국제학계에서, 원자력 학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 직후에 미국 FDA에서는 일본의 이제 일본의 14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이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수입을 계속 규제하고 수입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고 괴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산시키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프스의 신뢰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앞서 내용에서는 좀 자세히 다뤄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도, 9년도에 오염수 재정화 그 처리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알프스가 고르게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이거나 샘플의 수가 적으면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일본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일본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연간의 총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매번 낼 때마다 삼중수소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합으로 인해서 그 평균치를 내겠다고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그래서 매회 방류가 아니라 연간 방류량의 평균치라는 점이 각국 주변국들이 지금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동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여를 요구하고 IAEA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유엔 해양 법약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으로 시간이 없는데요. 그 전에 우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A와 C가 가능한데 C 같은 경우에가 이제 저희가 지금 선택하려고 합니다. 중재재판소 그리고 제7 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에 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거냐. 우선은 분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서면 통보를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협상을 본안으로 가기 전에, 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고자 하고 이것이 5개월 내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지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 판결은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내려진 경우에 한국의 족쇄가 될 수 있다. 본안으로 가기도 전에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절차적인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이제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유불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아직 방류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소한국에 좀 불리하게 나왔죠. 협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벌어지기도 전에 제소국이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협상 전략을 설계하자면 효과적으로 결국에는 협상 압박책과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책이라고 해서 4호책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책으로는 국제 방사능 재난 시 이제 배상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이 적다고 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금 언론과 여론에서는 굉장히 그 우려가 크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 방사능 재난 시 배상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원자력 재난 대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피폭 가능성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한중이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국제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입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외교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한중과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을 지금 포섭하는 것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북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이 위험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 환기라든지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할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 해양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서 한중일러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북서태평양 실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IAEA, UN 환경계획기구, 국제해사기구 등을 통해서 다자협력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니라 만국 공통 이제 가치의 문제로 유니버설 밸류로 치환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환경 문제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고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될 공공선의 관점에서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물밑에서 협조를 하되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우리가 또 불리한 위치에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유럽 전문가들이나 국제 전문가들과 이제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구들의 개발 방안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양자관계 혹은 동북아에서. 그래서 현존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기구들이 ARF, IEA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세안 플러스 3라든지 TRM 플러스, TRM이라고 하면은 여기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원자력 안전 고위급 규제자 회의라고 해서 그 한중일 플러스가 이제 지금 확대돼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RM 플러스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해에 관해서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그 위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CSC라고 하는 국제보충기금 협약 가입을 주도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협력, 조기 경보체제 신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국이 원전 사고가 그 100% 자연재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일 관계 양자에 국한된 문제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인 진실을 떠나서 외교적인 관계에서 결례라는 점, 그리고 신뢰성 있는 양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외교와 제소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된 글들을 좀 많이 검토를 했는데, 크게 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주변 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분석 기술이라든지 재현 방안, 또 국제법적인 검토, 대처 방안 이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조은정 박사님 쓰신 글이 원전수 방출 사건의 전개, 또 주요 쟁점, 외교적인 해법 모색을 잘 정리한 그런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 관련된 권위 있는 전문가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오염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정부는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오염수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한국원자력학회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 처리수는 뭐죠 정확하게? 오염수도 있고 처리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네. 오염의 방점을 찍을 때는 오염수, 처리의 방점을 줄 때는 처리수고, 근데 가장 정확하게는 원전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기니까 사실 저는 제 PPT에서는 원전수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뭐 그 함의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이 조은정 박사님 발표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물론 그 함의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서 쓰셨겠지만,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원자력 안전과 뭐 미래인가요? 단체에 계신 이정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 말 가운데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수십 년 더 보관을 하면, 100년 정도 더 보관을 하면은 그 반감기를 더 늘려서 그 이후에 방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본 측에서는 그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더 놔두지 않고 뭐 조만간 방출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까 그 조은정 박사님 그 발표, 그리고 여러 법학자들의 그런 기사라든지 논문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소송 우선주의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법학자 출신이고, 이 보고를 받은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일단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받았다고 하죠. 궁금한 것은 오늘 발표하신 글이 작년 8월로 날짜가 찍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잠깐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네, 사실은 이후에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는 외교부 소관이죠. 그 외교부 환경국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국제법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부 방침은 말씀 주신 대로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국제법적인 해결 방안에 좀 방점을 두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드렸던 보고서가 아마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하우스에서는 이제 법무부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검토를 해달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법무부는 국내적인 법을 이제 소관하는 그런 주무기관인데, 그래서 8월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도, 제가 오늘 소개드린 그 내용과 유사하게 제안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봐야 50대 50이고,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전해 들어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외교부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외교적 해법 투트랙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가장 사안과 유사한 사건이 그 목스 플랜트 사건이라고 그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지만은 어떻게 얘기하자면 패소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그런 답은 못 얻었거든요. 제가 그 박사님 보고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검토를 했지만 그게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아까 뭐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도 아직 방출되지 않았는데 그 피해를 우리가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삼중수소의 유해성 여부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역학조사를 거쳐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제소하는 것은 힘들고 이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보셨겠지만은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한국 원자력학회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들의 그동안 연구 결과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잠정 조치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제 생각이지만 이런 국내 연구도 반박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제소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전문가 확보고 뭐 IAEA든 그 후쿠시마 원전소 방류 이후에 그 과정에 참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전문가 확보인데 그 과정에서 과연 뭐 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 그리고 그 방사능 피해라고 하는 게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괴담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전문가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그 일본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국내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국내 법조인들이라든지 그걸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견을 드릴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할 겁니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아까 조 박사님께서 유기결합 삼중수소 이야기가 뭐 갑론을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갑론을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야기고요. 이미 영국이나 캐나다나 뭐 국제학회에서는 결론이 다 났습니다. 다 나서 그 유기 삼중수소의 영향까지 모두 고려된 것이 지금 베크렐을 시버트라는 단위로 환산하는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 버스비라는 사람인데요. 뭐 유럽 방사성 위원회인가 뭐 하는 그 사실상의 1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보면은 유럽의 무슨 공인된 기관처럼 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만든 사설 기관입니다. 거기서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방사선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 뭐 막을 수 있다라는 약을 팔았어요. 뭐 그러면서 뭐 유기3중수소 뭐 결합돼서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도 이걸 영국 법원까지 다 끌고 갔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기를 이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에 다툼이 있을 때 전문가 자문으로 받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위원회를 하나 꾸려가지고 과학적 검증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기3중수소 뭐 그거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오래 있어서 위험하다. 근데 그 영향은 이미 포함됐고 사실상 결론이 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해서 우리 WTO 제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고 2심에서 뒤집었는데 뒤집은 과정이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뒤집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라고 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가 되는 게 1심에서 우리가 졌던 이유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위험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졌어요. 근데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위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후쿠시마는 그 주변 지역이 사고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포함된 세슘이라든지 이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국산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수입 안 할 권리가 있다. 그랬을 때 WTO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 안 한다. 그러나 한국이 주장하는 바 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과도한 무역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2심 이긴 거죠. 1심에서 안전성을 가지고 싸우다가 졌고 2심에서는 안전성을 빼놓고 그냥 다르다라는 걸로 주장해서 이겼는데 지금 이 문제 방류수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걸 입증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운다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 안전성이라는 것의 핵심이 결국 양인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배출하고 있는 양 자체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처리수 형태로 내보내는 것, 거기에 들어있을 삼중수소 양보다 많아요. 지금 운영하면서 내보내고 있는 양이. 그래서 이걸 우리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 뭐 발표하신 보고서 그 관련 그 연구 결과들을 제가 보면서 가장 우리가 뭐 이런 뭐 투트랙 전략이라든지 뭐 심지어 잠정 조치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방출될 원전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IAEA와 함께든 참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일본과 협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정용훈 교수님께 질문이 넘어가는데 아까 조원정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79년도 논문 내부 피폭 가능성이 뭐 2, 3년 말씀하셨고 유전자 변형 뭐 주장 이 역학조사의 문제인데 워낙에 월성이든 아니면은 후쿠시마든 그 현지 주민들 뭐 피폭의 이야기라든지 뭐 삼중수소 뭐 소변 검출이라든지 뭐 지하수 검출 이런 의견들이 워낙에 제각각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의혹은 있지만 그게 증명이 되지 못하니까 사실 괴담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거고 뭐 이 관련해서 어떻게 네. 예.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뭐 깔끔한 내용인데 이제 의혹이 돼 있는 게 뭐냐? 갑상선 암이 뭐 2.5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통계적인 수치 처리를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그냥 오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피폭하고 갑상선 암이 그런 관련이 있느냐? 삼중수소는 관련이 없고 사실 요드가 갑상선 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틀렸고, 두 번째는 삼중수소가 그럼 관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삼중수소로부터 피폭된 양이 많은 그룹이 그럼 갑상선 암 발생도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오래 사는 인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거든요. 이거는 스크리닝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현 거주하는 18만 명의 어린이,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갑상선, 처음엔 암이라고 잘못 보도됐습니다. 갑상선 이상이 44%인가 나왔어요.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일본의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50%가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면 나오는 숫자였기 때문에 44%라는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뭐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누가 병원에 가서 저 갑상선 여기에 결절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 자세하게 0.5mm까지 좀 찾아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아파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갑상선 이상이 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44%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사실 2명 중에 1명 나오는 것은 저 검사하면 다 나오는 이상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이런 식으로 방사선 피폭과 어떤 암의 연관성에 관해서 주장하는 바들은 한 번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괴담들입니다.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역학조사 결과는 힘든 걸로 그렇게 제가 본 증명이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정윤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하고 논쟁 아닌 논쟁이 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에 관한 그런 그 암 발병과 관련된 거. 근데 이 월성원전 포항 MBC에서 방영한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서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언론 보도에서도 뭐 전문가일지 아니면은 뭐 환경운동가일지 그 의견들이 제각각인데, 사실 원전을 짓고 나서 또 뭐 30년, 50년 지나면은 당연히 녹슬고 또 셀 수도 있거든요. 그 관련된 보고서도 해외에 나와 있고, 그거 세면은 또 그 이제 찾아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샌다고 하면 누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원전 주변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갑상선 암이든 암 발병과는 연관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학계의 그런 그동안 연구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허점을 파고드는 어떤 괴담 형식이거든요. 없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지금 제 사무실에도 아마 쥐가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쥐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싹 다 뒤져야 되는데, 다 뒤지고도 그럼 천장은 봤냐? 천장을 다 봐도 혹시 구멍이 있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가능성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딱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시면은 위험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달리 이야기하면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위험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무의미한 이야기.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관련해서도 이게 배출된 게 아니고 수집 처리를 위한 집수정에 있던 거를 보도를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를
과학계에서 한수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뭐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우려와 달리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뭐 피해배상 소송을 지금 뭐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원전을 만들고 운영하는 한수원이든 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만약에 그게 낡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보수해서 또 뭐 몇 조 원 들여서 지은 시설이니까 더 연장해서 또 아주 싼 가격에 미세먼지도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죠.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뭐 왜곡 보도, 오보든 아니면 가짜 뉴스든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 일단 증명을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일단 그 관련된 레포트 보고서도 외국 미국이라든지 많은 원전에서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이런 일단 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한수원 입장에서는 예,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비전문가이지만은 여러 자료를 보고 받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게 또 해야 할 일들이고, 예. 네, 뭐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피폭량이라는 건 원전 주변에 거주함으로써 받는 그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0.6 뭐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이제 그 양인데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6m 높은 데로 이사 갔다 그래서 내가 저 밑에 2층에 살 때보다 5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니까 조금 더 피폭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하진 않죠. 그래서 무의미한 숫자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크렐이나 시버트라는 것은 사실 단위 자체가 방사선을 다루고 있는 단위가 그냥 공포일 뿐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온도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체온을 재든지 제가 체온을 쟀더니 36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좀 고열에 시달리는데 체온이 360도예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방사선은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게 무시되지 않는 비극이죠. 관련된 그 연구 결과 가운데 뭐 2016년에 나온 건데요. 일본 후쿠시마 근해에서 방출된 오염 물질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원자력 학회 이 연구 보고서가 4년 뒤에 나왔는데 뭐 태풍의 영향은 변수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논문을 저도 봤는데 5일 동안 세계의 슈퍼급 태풍이 일본에 온다는 극단적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수세기 동안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랬을 경우에 기류가 뭐 엄청난 변동이 생기니까 편서풍의 영향으로 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도 후쿠시마 근해 뭐 이제 수증기로 방류를 하든 뭐 그 바다로 방류를 하든 그게 날아올 수 있다. 뭐 그런 보고서거든요. 뭐 사실 그거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비 자체에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게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어요. 비만 내리면. 그래서 그 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삼중수소 새로운 게 뭐 엄청난 양이 이제 뭐 태풍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글쎄 무시할 수 있는 양 같습니다. 전 완전히 무시 가능한 양입니다. 예, 사실 그 조원영 박사님 발표 뭐 하신 주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들어왔고, 일단 제가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세안 플러스 3 있죠. 거길 통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의제화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세안 플러스 3가 의제화되어 있나요?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서서 사실은 그 아시아 지역에 이게 안보라는 것이 제가 뭐 그 지금 요즘에 보건도 안보라고 하죠. 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지금 안보화 될 정도로 신안보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말이 안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안보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ARF라든지 IEA라든지 국제에너지기구, 중국이 미가입 상태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안보와 지역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세안 플러스 3가 훨씬 낫지 않을까. 사실 이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핵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회의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핵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북한 비핵화 담당인데요.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되고 있지만, 뭐 육자회담도 시도가 된 적이 있죠. 하지만 지역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재난재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 적이 없는데, 보통 저희가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최한 한국의 경험이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의 그 수준은 실무자 수준이 아니라 정상 간의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사실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불어 제가 TRM 플러스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실무자급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보완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3에서의 정상회담, 그리고 TRM 플러스 회의에서의 실무자급,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원전 선진국이 신흥 원전국에 검증된 원전 운전 노하우를 전수한다. 네. 국경을 허문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네. 이게 기술 전수는 아니겠죠? 기술 전수라는 거는 사실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핵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듀얼 유즈잖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라이센스가 미국으로부터 혹은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온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 먼저 제3국에 갈 경우에 핵 물질이나 핵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상대 국가가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계에 있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은 지금 허용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유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라톰이라고 있는데요. 유럽의 원자력 공동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그리고 이제 공동 인스펙션, 오늘날 IAEA에서 트랜스내셔널 인스펙션의 기원이 된 그리고 직접 가서 인스펙션을 하는, 그 검증을 하고 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NPT 체제에서 핵국 5개국이 티어 1이라면 티어 2가 비핵국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 그런데 1.5 트랙이 있습니다. 그 1.5 트랙에 해당되는 3가지 그룹이 있는데,
유라톰, 일본, 스위스입니다. 유럽이 사실은 그 1.5트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유라톰이라는 기구 공동 인스펙션을 하겠다는 그것을 미국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는데 독일 혹은 헝가리 이런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협약, 그리고 이미 핵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라면 보다 선진적인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술자나 운영자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1950년대 했듯이 경수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 손우정 선생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비디오 켜시고 한번 관련된 내용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깥에 있어서 비디오 켜기는 말씀하세요. 곤란한데, 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원자력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협감을 굉장히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의 어떤 공포감에서 해방은 될 수 있었으나, 일단 간단한 소감 그리고 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감은 그 조은정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교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의 자체 영향 평가의 어떤 그 투명성, 공개성 여부와 그리고 그거의 검증, 그리고 어떤 과정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허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소 역시도 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제도와 협약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구속력은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 제가 참여하면서는 과학적 진실은 알았지만 외교적 해법은 굉장히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CPTPP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따라서 대만이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을 수입 개방을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국의 그 성장 촉진제를 맞은 돼지를 수입하면서 어떤 폭풍을 겪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이런 그 수입 개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은 똑같이 우리나라에게도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그 정용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무지의 공포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심리적인 위협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들으시고 차후에 우리의 해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적인 해법 말씀하시나요? 조은영 박사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네, 조은정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인 허점마저도 그거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제도적인 허점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외교에서 공동으로 감시하고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외교술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과 혹은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완 체제들을 좀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동북아 지역이 현실적으로 실무자급에서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정교화되고 그리고 지역 IAEA 수준으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그 대만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또 오늘이 세미나다 보니까. 그런데 대만과 한국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외교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중 관계에서 굉장히 큰 압박 관계에 있죠. 그래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서 지금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그것이 대만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과 일본,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근데 한반도, 특히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이번에 TPP 가입을 위해서 양보를 한 이 식품 수입 허용이 한국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허용할 것이다, 혹은 그런 안팎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성급한 오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성급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그 과학적인 논증을 반박할 만한 그런 우리 참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고 고민해 오던 것들을 지금 조은정 박사님의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본 학을 전공한 분이 있죠. 김현욱 선생님? 김현욱 선생님? 자리 없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궁금한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일단 소감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저희들이 약간, 김현석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되게 언론이 공포를 가지고 저희들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 자신들의 그런 시청률을 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약간 기만당한 기분이 들었었고요. 들으면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월 14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전 조사를 다시 이제 저희 한국 팀도 함께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일본이 공개한 사실이 팩트인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이 굳이 이거를 속일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제 질문인 것 같아서요. 조금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의 의견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NPT 체제에서 1.5 트랙이란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일본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준핵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재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죠.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주변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아베 정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군사 대국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일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안보 강화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양국이 부추기는 감이 있죠. 거기다 지금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명분이 되고 있는데, 더욱이 미중 갈등이 높아지면서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군을 강화할 필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SLBM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분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루카슈무라라는 제철이 공장에 대해서 이제 재가동을 할 예정인데, 이것은 제 얘기는 아니고 강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네, 그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제기하신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2025년 정도에 재가동 예정인 루카슈무라 제철이 공장의 그 처리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플루토늄을 일본에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각국에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나눠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질문 주신 일본이 숨길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주요 근거가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그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뭐 그런 이제 조금 더 군사화할 수 있고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뭐 원전수 그 처리해서 방출하는 거는 뭐 미국이든 한국,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다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조원영 박사님 그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한 게 방사능 배출권 도입이거든요. 그게 또 실현 가능하려면 많은 외교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뭐 탄소 배출권에서 아이디어를 따오신 것 같은데, 뭐 지금 태평양 쪽으로 뭐 가 있는 저기 후쿠시마 원전 원전수 방출, 뭐 미국에서도 뭐 그건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류가 그쪽으로 가는데도 우리나라 이 동해안, 남해안으로 뭐 온다는 거는 몇 년 뒤의 이야기고, 예, 뭐 연구로 다 증명이 됐다고 보는데, 서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처리해서 원전수를 방출하겠죠. 이 방사능 배출권을 뭐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이 같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뭐 정화 비용을 또 뭐 부담하는 방법들, 이런 얘기들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아까 뭐 회의 때문에 의견만 남겨놓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희 교수님이라고, 우리 미덕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과인데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 위치상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거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논의된 바가 있는 전 인류 차원의 공통된 가치의 문제로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원자력계 또 대표적인 전문가이자 이제 과학자이신 정용훈 교수님, 그리고 핵 관련한 그런 또 정치학자이신 조원영 교수님을 정말 잘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심도 깊은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염수냐 처리수냐, 후쿠시마 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개최를 했는데, 자유토론을 통해서 또 동북아 지역에서 원자력 협력과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감을 잡았다고 보고요. 아까 제일 많을 때는 한 70여 명 이상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원자력 협력과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그런 결실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려고 했는데, 혹시 갑자기 방희철 교수님이 지금 눈에 들어오셔서 전 안 계신 줄 알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갑자기, 아무튼 그 연사분도 오늘 좋은 그
토론 주제, 그다음에 설명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마 해오름 지역에 계신 또 우리 대학의 또 전문가분들하고 각 분야에,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다음에 대학생들, 우리 대학원생들까지 좀 오늘 좀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영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비록 비대면이지만 또 관심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김일래님 손을 들었습니다. 예. 김일래님 말씀해 주시죠. 누구신가요? 김일래님? 잘못 드셨나요? 김일래님? 안녕히 계십시오의 이 손이었을 수도. 예. 인사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로 세미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끝났으니까 시간 관계없이 제가 하나만 말씀을 참고 네. 예, 말씀하세요. 드리면은 저도 일본이 정보 공개를 과연 투명하게 할 것인가? 그럼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동기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거를 정보를 공개를 투명하게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개 안 했다가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샘플 하나면은 그냥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속일 동기라는 게 사실 나가서 영향이 크면은 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내보냈을 때조차도 영향이 아까 제가 1마이크로시버트 이렇게 숫자 드렸던 건 어떤 가정이냐면 알프스 가동하지 않는다. 지금 저장된 그대로 다 쏟아낸다. 그리고 향후 한 100년 동안 지금 저장된 양만큼 또 나온다. 라는 가정하에 평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두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범위 이내에서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럼 그 범위 이내에서 벌어질 일들을 가지고 굳이 이거를 속였을 때의 그 후폭풍이란 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100% 들키게 돼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속이고 아무 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냈을 경우에 우리의 영향은? 라는 질문하에 답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세미나 끝이 났는데 계속 지금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로카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삼중수소 이제 배출하는 게 이제 제철이 공장에서 또 많이 나오고 실제로 프랑스 라하그에 있는 데서는 1년에 한 30g 정도가 배출이 되거든요. 후쿠시마에 있는 총량이 3g이에요. 그런데 라하그는 1년에 배출하는 게 30g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영국하고 거의 마주보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바다, 앞바다는 그 근처에서도 영향이 없어요. 없고 로카쇼가 가동이 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양은 라하그보다는 현저히 이제 적은 양이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기후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는 거기 일본 거기 앞바다 그리고 도쿄까지 오염물질이 날라왔으니까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터지면서 감당을 못하니까 또 일본 특유의 관료적인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라든지 도쿄전력이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지금은 어패류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고 국제 원자력 과학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검증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괴담이 또 괴담을 낳는 그런 신뢰도가 뭐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제 국민 감정도 있고 그래서 예. 게다가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게 돼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나쁜 짓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잘못 역으로 걸리면은 정말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조 박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걸 뭐 기소를 한다든지 뭘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걸 이길 게임을 들어가서 싸워야지 질 확률이 있는데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도 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원래 북한 비핵화 쪽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책임의식으로 작년에 썼거든요.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그거와 결이 좀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내야 되냐 뭐 이런 비난 속에서도 제가 이제 냈던 거는 너무 많이 좀 호도되고 있고 이 문제의 쟁점이 흐려지고 있고 감정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원자력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진실 논란 이거는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환기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글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김 교수님과 다른 준비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정 교수님 또 김 교수님 그리고 다른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조계에서 나온 논문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조원영 박사님 논문이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막 헷갈리고 있었는데 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든 뭐 다큐멘터리, 포항 MBC든 선정적인 그런 사실 지금 그걸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극화하는 거죠. 뭐 워낙에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뛰어난데 시청자들은 그거 보고 몰입하게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오염수라고 하면 정화되지 않은 폐수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기에 공단에서 비 올 때 또는 밤에 그렇게 오폐수를 몰래 방류하던 그런 걸 떠올리게 되고 일본 정부는 또 불법으로 무단 투기하려고 한다.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여러 각국 간의 그런 입장의 변화라든지 또 어떤 실상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아까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 방류 관련해서는 일본이 정보를 숨기고 속여주면은 우리로서는 참 좋습니다. 네.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그 이상 반격할 수 있는 빌미는 없거든요. 아무 문제를 전문가 참여로 우리가 걸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걸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예. 아주 큰 걸 던져주면 우리로서는 고맙죠. 뭐 태평양 쪽에 처리 거의 다 처리한 다음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런 뉴스만 나와도 우리나라 또 수산업계에서는 또 사람들이 또 어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김영진 사장님 예,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어패류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김영진 사장님 마이크 키셔야 돼요. 마이크. 예, 뭐 오늘 받은 느낌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뭔가 하실 말씀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하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 세미나에 대해서 하다 뭐 제안을 드리자면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그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그 아마도 똑같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미나가 계속 아마 여러 차례 계속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해류의 영향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처리수 방류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중국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해류가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동 협력 같은 게 외교적인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사능 배출권이든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하든. 자,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예. 자, 폐회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이나 더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든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세미나에 또 반영을 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